어느 평범한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고 그는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몰래 숲속으로 도망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가 숲을 거닐다가 낭떠러지에 앉아 목가적인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기묘한 노인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고대의 현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저 너머의 세월을 관통한 듯 했습니다. 노인은 존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너의 삶이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무한히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아라. 너의 모든 기쁨, 슬픔, 실수와 성공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너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 같으냐? 존은 처음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과 고된 업무가 무한히 반복된다는 상상을 한이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한 순간들, 삶에서의 작지만 특별한 기쁨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내 존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노인은 선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원 회귀의 사상은 삶의 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반복되는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반복되어도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매 순간을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라.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반복되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말이다. 존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굳이 일상적이고 항상 반복되는 생활에 안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조롭던 출근길에서는 매일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았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그들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도 더 진심으로 대하며 그들과의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존은 다시 그 숲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노인을 떠올리며 다시 그 너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릴지라도 그 순간순간은 영원히 반복되기에 충분히 가치 있었음을 존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떠한 가치와 태도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반복된다고 해도 빛날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달은 존은 미소를 지으며 숲을 떠났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너는 이제 알았구나?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무한한 여정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존이라는 평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 항상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마주하는 불평등한 현실의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존 롤스 의원 초적 입장, 과무지의 베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이 그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고 뭔가 이 주제를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의미있게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은 흥미로운 게임 한 판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지인들을 초대하여 독특한 모임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참가자들을 무지의 베일 뒤에 놓여있는 상황 속으로 초대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위나 특성을 가질지 모르는 상태로 각자 무작위로 주어진 번호표를 가슴에 붙이며 입장합니다. 존은 모든 참가자에게 이 모임이 얼마나 공평한지를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임은 각 참가자가 사회의 각기 다른 지위 역할을 체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몇몇은 상위 1%의 부유한 엘리트, 다른 몇몇은 중산층, 또 다른 몇몇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서민으로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참가자들 중 아무도 자신이 어떤 역할인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활동은 익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물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공평한 대우를 하려 노력했습니다. 상위 엘리트로 배정된 이들이 특정 자원을 다른 참가자에게 나누어 줄 때 그 행동이 자신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고 중산층과 서민으로 배정된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모든 참가자는 자신이 가졌던 경험이 매우 특별했다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존은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의 계정체를 공개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할 때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사람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각자의 생각을 깊이 있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도 존 롤스의 이론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은 그들의 변화를 바라보며 이 게임이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큰 의미를 갖추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썰은 사람들에게 무지의 베일 너머로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종의 철학적 놀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인 해피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매년 참여하는 전통적인 파이 던지기 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마을 이화학과 행복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의 대회를 앞두고 든 주요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 대회를 조직해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였습니다. 마을 이장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각자에게 행복을 주는 매개체가 다르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이 던지기를 통해 친구들에게 동통으로 맞추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고 어떤 사람은 이글거리며 도망다니는 스릴을 좋아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단순히 파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장은 파이를 던지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경기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경기장은 가장 단단한 파이를 원하는 만큼 던질 수 있는 공간으로 던지는 것 자체가 미친 듯 즐거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맞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그룹과 방패도 준비되어 그들이 신나게 도망 다닐 수 있는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파이 제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재료와 기구를 제공하여 창의적으로 파이를 만들고 경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회는 각자의 쾌락을 최대한으로 추구할 수 있는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었고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성향에 가장 잘 맞는 카테고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최대한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이장이 그동안 왜 그렇게 복잡하게 대회를 준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리주의적 접근을 통해 각자의 행복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해피빌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공리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마을의 모든 축제와 행사에 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와 바람을 고려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해냈던 그 경험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해피빌은 이름에 걸맞게 점점 더 행복한 마을로 변모해갔고 이장의 지혜가 마을의 후세에도 전해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데이비드 휴메인과 관계에 대한 회의주의에 기반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게. 한 번은 소도시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톰이라는 남자가 있었어. 톰은 이웃집 마르타의 정원에서 자라던 커다란 나무가 매번 비가 내리고 나면 톰이 집 마당에 낙엽을 뿌리고 그럼 톰은 항상 비 온 후마다 낙엽을 청소하느라 고생을 해야 했지. 톰은 어느 날 친구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기는 이제 그 나무가 비가 오기만 하면 낙엽을 떨구는 것을 보니 비가 내리는 게 나무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농담 섞인 불만을 토로했어. 친구들은 그저 웃으며 별 것 아니라는 듯 무시했지만 옆 테이블에서 그 대화를 듣던 목소리, 큰할아버지 윌슨 씨가 톰의 말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윌슨 씨는 마을에서 유명한 괴짜였고 새로운 생각을 좋아하던 철학자였지. 그는 휴메 철학에 정통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휴메 인과관계, 회의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톰, 윌슨 씨가 말했다. 내가 관찰한 것처럼 비가 올 때마다 나무가 낙엽을 떨구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야. 하지만 휴문 두 사건이 계속해서 함께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말라고 했지. 톰과 친구들은 윌슨 씨 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그럼 나무가 비 때문에 낙엽을 떨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톰이 물었지. 바로 그거야. 윌슨 씨가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우리는 단지 비가 올 때마다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두 사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론하는 거지. 그러나 그건 우리의 심리적 습관일 뿐이야. 우린 반복되는 개연성을 보며 기대하게 되는 거지. 윌슨 씨는 계속해서 휴메 사상을 통과 그의 친구들에게 설명했어. 그는 두 사건이 반복되면 그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인간의 심리를 이야기했지. 그렇지만 이는 더 깊은 분석 없이 내리는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 톰은 이 논리에 매료되었어. 그러자 자신의 집과 마르타의 나무 사이에 어떤 실제적 연결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작은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어. 그는 우산을 펴서 나무 아래 비가 닿지 않도록 해보기로 했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비가 내렸을 때도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어. 톰은 이 결과를 보고 더 큰 호기심을 느꼈고 그제서야 깨달았어. 나무의 낙엽은 단지 계절적 변화나 헛간에 살고 있는 벌레들의 장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야. 이 사건 이후로 톰은 힘과 관계를 단순히 반복되는 사건을 기반으로 쉽게 결론짓지 않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어. 그는 윌슨 씨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사람들과 사건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보다 좀 더 깊이 있는 탐구와 질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지. 그리고 휴메 이론은 톰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어떤 사건을 겪더라도 즉시 그 원인을 단정 짓지 않고 늘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었어. 이 변화는 톰에게 많은 배움을 가져다 주었고 더 넓은 세상을 탐색하게 해주었지.